한겨울TV의 한겨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대학원 논문 쓰는 법 일정편에 이어서 대학원 석사 논문 쓰는 법 내용편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2025년 2월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과정을 졸업을 했습니다. 처음 써보는 논문이었기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뒤에 이제 논문 쓰시는 분들의 약간의 편의를 위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석사 논문 쓰는 법 내용편에서는 논문의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제일 뒤에 있는 부록, 영문 요약까지 각 장마다 써야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주석 다는 법, 표 넣는 법, 그림 넣는 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석사 과정만을 졸업한 졸업생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논문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논문은 이렇게 쓰면 된다, 논문은 이렇게 써야 한다 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썼더니 통과할 수 있더라 정도의 경험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 쓰는 방법은 학과나 학교, 논문 주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에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책을 한 권 추천드리겠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요 책인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의 어떤 논문 양식 같은 거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책입니다.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발간을 했고 연세대학교 연구처 저서의 새 논문 작성법입니다. 이 책은 논문 쓰는 법에 대한 나름대로 자세한 내용을 서술하고는 있으나 제가 이걸 보고 따라서 논문을 썼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수정했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책만 따라서 쓰면 된다 그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전혀 논문 쓰는 거에 대한 감이 없으신 분들이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원 석사 논문 쓰는 법 내용편은 논문을 쓰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쓰는 법 내용편 첫 번째는 주제 정하기입니다. 주제 정하기는 논문 쓰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석사 수준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주제 정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석사 수준에서는 제대로 된 논문 주제를 잡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제 연구의 필요성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논문 주제를 정하는 방법은 보통은 자기가 이제 대학원 수업 들었던 내용에서 좀 이거 되겠다 싶은 것들로 확장을 시키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업 때 어떤 내용을 듣다가 이거 되게 괜찮다. 요거를 조금 확장시켜서 보고서도 쓰고 나중에 논문으로 가면 좋겠는데 싶었던 주제들은 거의 100% 논문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가지고 뭔가 주제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혹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어떤 특정 수업을 할 때 어떤 특정 주차의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요런 그 주제들은 아직 논문이 많이 진행이 안 되어 있어서 쓸 수 있으니까 너네 논문 쓰고 싶은 학생들은 좀 참고해서 봐봐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그 부분을 잘 딱 체크를 해두고 메모를 해두던지 아니면 본인이 그 주차에 들어가서 발표를 맡아서 그 부분을 깊이 공부하고 나중에 방학 때나 그 관련된 논문들 좀 찾아보고 여기 진짜 연구가 별로 안 돼 있네 이거 내가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간혹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제 동기 중에 한 명도 그런 식으로 주제를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도 그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주제들을 봤을 때 그 주제들이 어떤 식으로 누구를 섭외해서 어떤 식으로 앞에 배경을 쓰고 이런 식으로 실험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솔직히 확 좀 잘 들지 않는 부류의 어떻게 보자면 조금 어렵다. 주제만 딱 봤을 때 솔직히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내가 그 주차를 맡아서 발표를 했는데도 그래도 이걸로 주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조금 어려운 주제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석사 수준뿐만 아니라 아마 박사 수준에서도 뭐 수업 중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논문 주제를 잡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사에서는 논문 주제를 잡을 때 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잡기보다는 안타깝지만 다른 논문을 통해서 다른 논문들의 주제를 참고를 해서 주제를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학점 이수를 하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주제 잡을 때 이게 주제가 수월하게 안 잡히는 그 상황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서 어떤 생각들을 했었냐면, 수업을 30학점을 그렇게 열심히 한 2년 동안 들었는데 논문 주제 잡는 게 수월하지 않다면 수업 내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업 내용에서 논문 주제 잡는 것은 매우 어려웠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과, 그러니까 유명한 그 리스라는 사이트 있죠. 논문 검색해서 이제 그 볼 수 있는 리스라는 사이트에서 한국학 협동 과정을 검색을 해서 지난 5년간의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좀 고민하고 있던 뭐 그런 주제와 약간 접목을 시키는 방식으로 주제를 잡았었습니다. 논문 주제 잡는 거는 저는 이제 그 전공이 한국어 교육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전공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한국인 학생이 주제를 잡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논문 주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연구가 안 됐지? 이거 이상한데 왜 연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뭐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인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외국인들 상대로 뭐 한국어 수업을 오랫동안 해본 경험 같은 게 없다라고 하면, 한국인은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의식을 가질 만한 지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관련된 논문을 쓰려고 하다 보면 한국인 학생들이 오히려 주제를 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혹은 지금 이제 자기가 한국까지 유학을 와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겠어.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연구를 하면 돼요. 본인이 그 부분을 깊게 공부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우즈베키스탄 국적이다. 그러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데리고 실험을 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특별히 어려워하는 한국어 뭐 발음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뭐 오류 양상을 살핀다든가. 외국인 학생들이 오히려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는 논문 주제를 잡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석사 과정에서 논문 주제는 수업을 통해서 잡는 것은 거의 어렵고, 다른 논문의 주제들을 참고해서 잡는 경우들이 현실적으로는 많았고, 저도 그렇게 했고, 그런 논문 주제들을 참고한 것들에 더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배경 지식이나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민들, 이런 거를 결합을 해서 주제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제 정하기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물론 논문 주제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만약에 본인이 실험을 하는 주제를 할 경우에, 한국어 교육이면 뭐 보통 외국인들 상대로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관련해서 자기가 주제를 정하고자 할 때 본인이 그 사람들에 대한 섭외할 능력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주제를 잡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그냥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부탁하면 쉽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사람 구인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환학생이나 뭐 유학생 아니면 뭐 외국인 노동자, 뭐 다문화 가정 학생, 본인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섭외할 수 있을지, 그 주변을 통할 수 있는 지인들이 있는지, 아니면 주제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야, 몇 명 정도 섭외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걸 미리 좀 주제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번 파악을 해서 주제를 정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방식에서 약간 좀 어긋나 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예비 심사 들어가고 예비 실험할 때, 본 심사 들어가고 본 실험할 때 구인하느라 엄청 고생을 했었거든요.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을 받고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제 잡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렇게 뭐 외국인들 상대로, 아니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를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람들에 대한 구인할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주제를 선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논문 주제를 정한 다음에 하는 거는 제목을 만드는 겁니다. 제목은
내 맘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어떤 양식을 따라서 써야 됩니다. 본인이 이제 그 주제를 잡는다라고 하면 본인 주제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은 이건데 이거를 쓰기 위해서 뭐 사용되는 어떤 뭐 기법이라던가 기술적인 부분들 아니면 내 주제랑 어쨌든 관련 있는 선행 연구들이 있을 텐데 그 선행 연구의 제목의 틀을 좀 따라서 써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주제에 사실상 연구 주제가 두 개인 논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막 제 맘대로 그 두 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썼었는데 교수님께서 제목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거의 본심사 때까지도 그러니까 제목이 확정은 아니었어요. 뭐 연구계획서 같은 거 제출할 때 제가 뭐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제목은 있었지만 그게 교수님들이 이게 연구 주제가 두 개라 이렇게 한쪽으로만 써서 되나 뭐 이런 논의를 계속 거치면서 나중에 이제 본심사 가서야 이제 비로소 확정이 됐는데 그 제목은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선행 연구의 틀을 따라서 써야 된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정한 다음에 하는 거는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같은 경우는 양식이 예전에 뭐 일반대학원 사이트에 있었는데 이제 2024년도부터는 양식이 좀 통일이 돼서 학과에서 메일로 보내줍니다. 지금 일반대학원 사이트 들어가면 뭐 그게 파일이 뭐 이제 갱신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쨌든 쓰던 그 전에 준비를 하던 과정 때만 하더라도 막 학생들이 이게 양식이 다 달랐어요. 뭐 지도 교수님한테 받은 사람도 있고 선배한테 받은 사람도 있고 동기한테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일반 대학원 사이트 막 뒤지다가 찾은 거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다 중구난방으로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2024년도에 한번 통일을 시키겠다라는 걸 공문을 딱 보내고 이제 통일을 시켰어요. 연세대 학생들은 이제 어떤 파일 얘기하는 거냐면 그 제출서나 인준서 이런 거에다가 막 그 빨간색으로 막 설명돼 있는 그 파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그 파일, 그 학과에서 보내오는 그 파일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그 파일에다가 논문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논문 양식에는 그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해서 뭐 앞에 저기 뭐 차례 거기부터 목차부터 뭐 국문 요약까지는 쪽을 이제 매기는데 그거 뭐 로마자로 쓰다가 뭐 이제 본문부터는 숫자 쓰고 하는 그런 페이지 네이션에 대한 설명도 그 학과에서 보내오는 그 파일들 안에 다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문의 양식은 제목이나 소제목 그리고 첫 문장이나 아니면 저기 참고 문헌 같은데 이렇게 띄어쓰기 처음에 뭐 두 칸 띄어쓰기 하고 쓴다거나 아니면 들여쓰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그러니까 쓰는 양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스페이스바로 만들 수도 있지만 서식을 설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냥 들여쓰기랑 띄어쓰기로 저는 해결을 했는데 서식을 설정해서 쓰실 분들을 위해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를 링크로 남겨드리니 그 본문에 저 유튜브 영상 본문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제출서와 인준서입니다. 제출서와 인준서는 그 학과에서 보내온 파일에 대부분의 설명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참 일하는 게 참 답답한 게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제출서에 제출을 하는 날짜와 인준서의 날짜가 있습니다. 근데 학과나 일반 대학원 뭐 행정팀에서의 안내는 실제로 제출하는 날 그리고 실제로 인준을 받은 날로 입력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은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온라인 검토 온라인 제출 들어가면 나중에 안 된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제출서와 인준서의 월이 같아야 합니다. 그 달, 몇 월 며칠이면 월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일자까지 써야 되는지 월만 쓰면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면 본인들도 모른대요.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일자까지 쓰실 분들은 쓰시고 뭐 월만 쓰실 분들은 월은 쓰시되 제출서와 인준서의 그 달이 같은 달이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준서에 교수님 성함을 그러니까 심사위원 세 분의 성함을 저는 처음부터 막 이렇게 입력을 해서 뭐 예비심사나 아니면 교수님 면담할 때 파일을 계속 그걸 입력을 해놓은 상태로 면담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예비심사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있는 성함을 다 지우라고 그랬어요. 그건 본심사 때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실제 인준을 받을 때 인준서에 그 교수님 성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쓰시고 그 서명란에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심사나 본심사 들어갈 때
그 교수님 성함을 입력한 파일을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파일 성명란을 비워두라고 하셨었습니다. 그 성명란은 나중에 이제 논문 원고를 완성하고 나서 온라인 검토 그거 제출할 때 그때만 새 심사위원분들 성함을 입력을 해서 제출을 하고 예비 심사 때나 본 심사 때나 아니면 이제 실제 인준서 이제 그 파일을 프린트를 해서 인준을 받으러 갈 때도 성함을 써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성함을 비워둔 채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5번째는 차례입니다. 차례 만들기. 차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논문을 다 쓰고 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논문 쓰는 과정에서 교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차례에 대한 좀 큰 틀을 잡아 놓으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완전 논문 초반에 솔직히 뒤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나갈지 아직 구상이 정확하게 안 된 상황임에도 어쨌든 뭐 선행 연구들을 참고해서 미리 차례를 좀 다 쓰시게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틀을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뒤에 하면서 뭐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조금 수정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계속 바꿔나갔지. 어쨌든 처음에 차례에 대한 큰 틀을 뭐 해야 될지 모르시겠지만 일단 쓰셔야 됩니다. 그 쓰실 때는 그냥 선행연구 참고하셔서 대략적인 틀을 일단 첫 번째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례 같은 경우는 그 제출서, 인준서 뒤에 들어오는 차례 그 이제 제목, 그러니까 뭐 본문에 대한 제목만 적힌 부분도 있고 나중에 본문에서 제목을 실제로 쓰기도 하죠. 서론, 뭐 본론, 결론. 그때 이제 숫자를 쓰시는데 만약에 1점 서론 아니면 1.1 연구의 필요성 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숫자 뒤에 반드시 점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있는 점은 찍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숫자가 끝난 뒤에 점을 안 찍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숫자 끝나는 숫자 뒤에도 점, 마침표를 반드시 찍어 주셔야 합니다. 6번째는 국문 요약입니다. 국문 요약은 영문 요약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결론까지 다 쓰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국문 요약 같은 경우는 뭐 예비 심사 때 저는 아예 하나도 작성하지 않고 아예 비워둔 채로 들어갔었고요. 본심사 이제 들어갈 때 본심사 때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원고를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심사 그러니까 원고 만드실 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7번째는 이제 뭐 몇 가지로 조금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1장입니다. 1장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제가 아까 석사 수준에서 그 제대로 된 논문 주제 잡는 게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연구의 필요성까지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저는 이제 제가 뭐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던 거 아니면 내가 사회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고 있던 그런 고민들 그거를 다른 논문 주제들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결합하는 식으로 주제를 잡았는데 그 논문을 이 연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석사 수준에서 제대로 제시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정도면 충분히 제시를 했지 않나 싶은데 보통 석사 수준에서 제시하는 근거는 그거거든요. 아직 이 연구가 없으니까. 아니면 아직 이 세부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으니까. 뭐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준비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 피드백이 이래요. 야, 근데 네가 그렇게 연구를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게 자명한데 그 연구를 왜 해야 되냐? 아니면 그 세부 주제가 없는 건 알겠는데 어차피 지금까지 세부 주제가 나온 양상을 봤을 때 네가 그 다른 세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이러이러한 방식의 결과가 나올 것이 자명한데 그 연구를 왜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된 논문 주제를 잡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근거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냥 우기듯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 못했기 때문에 통과를 안 시켜주냐? 통과는 해줍니다. 근데 지도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그 연구 주제, 내가 이 연구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되게 많이 보완하게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저도 이제 통과를 하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제 주제도 그렇게 잘 잡은 주제 내용 자체는 괜찮은데 그 연구의 필요성을 그렇게 설득력 있게 잘 설명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저도 제 논문 그렇게 얘기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석사 수준에서는 간혹 나오는 진짜 그런 어떤 선구자격의 어떤 논문들 있죠. 이 해당 주제의 어떤 첫 번째 출발을 내딛었던 그런 주제들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석사 수준에서 주제 잡는 거나 연구의 필요성 제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시대 상황 아니면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부분 아니면 선행 연구에서의 어떤 허점 아니면 선행 연구에 대한 어떤 확장성 이런 거를 들면서 일단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를 하시고 나름대로 그래도 최대한 근거를 들어서 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지도 교수님한테 좀 해보시라. 그 정도로밖에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게 석사생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